예, 이쪽은 고려가 이제 생기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부분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 같은 경우는 왕건이 세웠죠. 요 부분을 보기 앞서서 우리 앞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가 후삼국 배웠어요.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였었죠. 후 백제를 세운 것은 견훤이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표를 보면 이 후삼국 상황에서 요 궁예가 수도를 바꿉니다. 원래 성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궁예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궁예를 죽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성악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수도를 바꿨기 때문에 천도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의 개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가 먼저 건국이 돼요. 그 다음에 삼국이 통일이 됐는데 삼국 통일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후 백제의 견훤이 항복합니다. 왕건한테 품에 안겨요. 왕건이 또 받아주면서 아버지가 오셨다 하면서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도 왕건이 품어주는 거 보고서 신라가 왕건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후백제, 여기 견훤이 후백제는 세웠지만 견훤이 아들이었던 신검이 아버지를 가둬버리고 지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삐진 견훤이 왕관한테 귀순한 거고 신라가 그걸 보고 항복했고 신검을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건데 위에 발해가 망했는데 발해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고려라는 나라는 후삼국 통일과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이면서 완벽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국경이 좀 작았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통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후삼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 고려 왕건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를 한 것도 고구려의 고려, 고구려를 개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연호도 제정했어요. 그리고 수도를 아까 본 것처럼 철원에서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했습니다. 개경, 개성, 송악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고려 건국. 자, 그리고 후백제하고는 유난히 싸웁니다. 근데 신라하고는 되게 잘해줘요. 그 호족들한테도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호족과 신라의 마음을 얻어서 후백제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일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공산 전투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건데 왕건이 죽다 살아납니다. 패배합니다. 근데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기를 받아요. 승기를 가져가면서 후백제의 견훤 항복하고 신라 경순왕 항복하고 끝내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 무찌르고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요 지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흐름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태조의 정책입니다. 태조라 하면 보통은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태조라고 합니다.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태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려의 태조는 왕건입니다. 근데 왕건의 딜레마가 생겼어.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호족의 지지를 받아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 호족. 그래서 왕건은 나라 세울 때는 좋았어. 호족이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이 호족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밀당을 합니다. 밀 때는 밀고 당길 땐 당겨요. 보면은 일단 호족을 포용합니다. 또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포용, 잘할 땐 잘해주다가 통제할 때는 강하게 통제를 했던 것이 왕건의 밀당,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정책, 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호족과 결혼한 게 아니라 호족의 딸들과.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29명이었었다고 하죠. 다 호족의 딸들이에요. 가장 확실한 거죠. 결혼 정책. 그리고 성씨를 하사 줍니다. 무슨 성씨? 왕건의 성씨가 뭘까요? 예, 왕건이니까 왕씨죠. 그래서 왕씨성을 호족들한테 주게 돼요. 그 대우를 해줘요. 왕씨성을 쓴다 해가지고 세미래인 박종민인데 왕종민 해가지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우를 해준 정책이에요. 근데 기인제도, 인질제도예요. 호족들의 가족들을
수도로 이렇게 잡아둬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은 반란 일으키면 죽여버리려고. 인질제도, 사심관제도. 호족은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잘 알죠. 아까 경순왕 기억나요? 여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을 통제하게 돼요. 그 지역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 그래서 이런 것은 왕건의 어떤 호족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고, 이런 것들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발해 사람들 받아줬다 그랬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북진 정책 펼칩니다. 북진, 북쪽으로 가겠다. 아까 고구려를 개성했다 그랬죠. 북쪽 옛날 고구려 땅이 있었죠. 옛 고구려 땅을 찾기 위해서 북진 정책 펼칩니다. 그래서 지도 보면은 이 지역이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차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게 훈요 10조예요. 보면은 핵심만 볼게요. 여기 불교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불교 되게 중시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풍수지리 사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 좋긴 하지만 무조건 따라할 필요 없어. 서경을 중시해라. 서경은 고구려 옛날 수도였던 평양이에요. 요것만 봐도 고구려 좋아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려는 서경, 평양 되게 중시합니다. 뒤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누구의 정책이었다고? 그래서 요 정책들 왕건의 정책이라는 거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이제 광종. 앞서 요 고려 초기에 5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3명만 알면 돼요. 첫 번째 태조 왕건, 그다음에 광종. 아까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었죠. 여기서 수많은 왕자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지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겠죠. 여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광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자기는 치열한 피 터지는 전쟁을 했겠죠. 그래서 광종하면 미친 듯이 왕권 강화. 미친 듯이 하니까 광 느낌 오죠? 미친 광 아니에요. 빛광이에요. 하지만 미칠 광으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고 왕권 강화에 힘씁니다. 그래서 공신들이나 호족들을 숙청 죽여버려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칭호를 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황제를 칭합니다. 황제가 왕보다 한 단계 위야. 그러니까 자기는 왕보다 더 센 황제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 황제가 되면은 연호를 제정하게 돼 있어요. 내 연호는 뭐 개똥이다. 그럼 내가 즉위했을 때 개똥 1년, 개똥 2년. 그래서 그 나라는 날짜를 살 때 이 연호를 쓰게 돼 있어. 그래서 황제를 사용한 나라들은 다 연호가 있습니다. 원래 황제는 중국만 썼었거든. 연호도 중국만 있었고, 근데 이것을 광종이 해버렸네. 지가 그만큼 왕이 세다는 거죠. 이것을 유식한 말로 칭제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제건원한 황제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광종 알아두세요. 노비안건법,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이 노비들이 누구 노비였냐면 이 공신들이나 호족의 노비들이었어. 호족 나라를 세우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평민들을 노비로 불법으로 만들었는데 얘네들 풀어준 거야. 그러면 이 풀어준 노비 호족의 노비잖아. 그럼 호족의 힘은 어떻다? 약해지겠죠. 그래서 호족의 힘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왕의 힘은 세지겠죠. 그리고 노비들은 세금 안 내는데 노비들이 평민이 돼버리죠. 평민들이 세금을 내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국가 재정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의 효과, 귀족의 힘은 줄이고 왕의 힘은 늘렸다. 그리고 재정이 좋아졌다.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과거제는 시험이에요. 시험 봐서 관리를 뽑겠다라는 거야. 공무원 시험이야. 그럼 뭘로 시험 볼까요? 유교. 유교로서 관리를 뽑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엔 과거 시험이 없었어. 그래서 아까 이 호족들 왕관을 뒀던 호족들의 자식들은 시험도 안 보고 바로 관리가 됩니다. 그것도 높은 관리가. 그 왕관은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광종이 시험 보고 뽑겠다. 이것도 역시 호족을 죽이는 정책이겠죠. 근데 이 과거제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중국 수나라인데 이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때 시행이 돼요. 언제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었던 쌍기란 사람이 건의를 했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쌍기의 건의로 시행되었던 과거제. 쌍기는 중국의 후주란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보통 보면 쌍기, 중국 사람 쌍기가 건의해서 과거제 시행했다. 광종 꼭 알아두세요. 귀족 죽였다, 칭제 거론했다, 노비안거법, 과거제 시행. 성종 역시 중요합니다.
성종 조선에도 있습니다. 성종은 무조건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할 때 성자예요. 성종. 뭘 완성했을까요? 나라 초기의 통치 체제. 나라의 기틀을 완성한 왕을 보통 성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똘똘이가 필요한데 똘똘이가 최승로. 이 사람이 시무이술팔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건의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요. 이 시무이십팔조가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십시오. 지방관은 지방의 관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까지 통제하십시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연등회, 팔관회 다 불교 행사인데 백성들이 힘들게 한대. 그래서 불교 행사 줄이십시오. 그 불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수행하는 데 좋을 뿐이고 유교를 하십시오.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좀 줄이고 유교를 좀 늘리십시오. 유교 정치하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핵심 단어는 유교입니다. 유교로서 통치하십시오. 그 전만 해도 우리 불교로 통치했는데 유교 통치를 주장했던 게 최승로고 받아들입니다. 성종. 그래서 이 아래 나오는 웬만한 제도들은 거의 성종 때 기틀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중앙 정치 제도,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있어요. 원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성 3개에다가 부가 6개예요. 눈치챘죠? 삼성 6부 어느 나라 거였어요? 맞아요. 당나라 거였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 6부제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우리는 2성 6부로 약간 변형을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성 6부.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나라를 총괄해요.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이 6부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정, 실행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중추원이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어사대, 암행어사 들어봤죠?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거. 그래서 관리를 감시하는 걸 감찰이라고 해요. 3사, 회계, 돈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추원, 어사대, 3사 이것은 송나라의 제도를 본뜬 거예요. 그럼 허전하죠. 우리의 독자적인 건 없느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병자 보면 눈치챘죠. 국방과 관련돼 있어요. 혹은 외교. 식목도감은 어떤 법, 제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식목도감이고 얘네들은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귀족 회의 성격이 강하고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 그래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틀 봤어요. 자, 이성 6부는 당나라 거 받았고 이거는 송나라 거 고려 독자적이고 귀족적인 성격 거 이 두 가지 이걸 알고 보면은 좋습니다. 자, 중앙 정치 이성 6부 체제다. 그래서 중서 문화성이 총괄하고 상서성이 6부를 통해서 집행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여기에는 고위 관료들 귀족들만 참석을 했고 독자적인 제도였었다라는 거. 특히 도병마사 국방 외교를 담당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당의 삼성 6부랑 송해제도 그리고 독자적인 것까지 짬뽕된 중앙 정치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지방제도 볼게요. 수도 바깥에는 이제 지방이잖아. 요거부터 볼게요. 고려는 보니까 북계, 동계, 계가 몇 개야? 2개죠.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조그만 걸로. 자, 북계, 동계 합쳐서 양쪽에 계가 있죠. 계가 양쪽에 있네. 양계 이렇게 불러요. 양쪽은 둘을 뜻하는 게 둘. 계가 둘이다. 양계. 그리고 이 아래쪽 보면은 도가 몇 개? 5개. 5도. 그래서 아래쪽은 5도, 위쪽엔 양계. 여긴 국방 지역이죠. 북쪽과 경계를 맞대고 있잖아. 여긴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핵심 양계 5도 쪼개져 있습니다. 5도 양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5도 같은 경우는 군사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엔 관리도 일반 관리가 가요. 양계는 국방 지역이고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이 가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지방 제도 5도 일반 행정구역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경기는 지금 우리 경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경이란 단어 있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수도 경자예요. 수도가 개경이잖아. 개경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도 서울 주변을 경기도라 부르죠? 똑같은 거야. 수도 개경 주변을 경기라고 부르고 이건 따로 빼고 5도랑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5도는 아까 본 것처럼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아까 본 것처럼 군사 행정구역이다. 그래서 보내주는 사람도 달라요. 우리 프린트에 안 나왔는데 다른 출판사에 나옵니다. 5도에는 안찰사라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일반인이야. 근데 양계는 군사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군인인 병마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5도랑 양계 이원화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5도 아래에는 주연과 속현이 있습니다. 주연은 지방간이 간, 한마디로 사또 같은 사람이 가서 체크하고, 속현은 사또 같은 사람이 안 간 곳이에요.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연과 속현, 그리고 향부곡소로 가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여기 좀 독특한데 왕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이사도 못 가. 세금도 졸라 많이 내. 왜 그랬을까요? 뭔가 미운 털이 박힌 거지. 반란을 일으켰거나 포로로 모아놨거나. 그래서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고려 때의 큰 특징이라는 거. 그 향리라고 있습니다. 향리. 자, 우리 고려를 누가 세웠죠? 왕건이 세운 게 맞지만 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죠. 여기 나온 호족. 이 호족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호족 중에 힘이 센 호족이 있고 힘이 약한 호족이 있겠죠. 힘이 센 호족은 왕건을 따라서 수도에 가서 귀족이 돼요. 근데 힘이 약한 호족 같은 경우는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됩니다. 지방에 남아서 뭐 하냐면 그 지방에 어떤 재판을 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지역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로를 세운 호족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힘이 센 애들은 중앙으로 진출했고 힘이 약한 애들은 지방에서 향리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향리가 고려 때는 힘이 세요. 지방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그 마을에 행정도 보고 세금도 걷고 토착 세력인 향리가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고려 시대 때 관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공무원 되려면 관리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고려도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음서 아니면은 과거 시험. 한마디로 음서는 백이에요. 백. 부모님 백. 자기 조상이 5품 이상의 높은 관리면은 시험 안 보고 백으로 관리가 돼요. 그게 아니면 과거 시험을 봐야 돼. 과거 시험은 세 가지. 문과, 잡과, 승과. 한마디로 여기는 능력껏 진출하는 거고 이건 백입니다. 그래서 요 경로는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작가는 기술 만지는 애들, 승과는 스님들 뽑는 승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시험은 에드윌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우리 관리가 되는 방법이지만 고려 때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라는 거. 백으로 되는 음서가 있고 실력으로 되는 과거제가 있다라는 거. 음서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자손들이 시험 없이 관리가 되는 거. 백. 과거제는 능력으로 되는 거. 유교 시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묻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싸울 묻자예요. 군인을 뽑는 건데 묻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요. 조선 때나 시행되는 게 묻과입니다. 묻과. 우리 고려의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도 묻과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묻과는 조선 때나 시행된다라는 거. 자, 과거제가 있고 음서가 있어요. 뭐가 더 대우받았을까요? 음서가 훨씬 대우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백이 더 중요한 사회가 고려 시대라는 거. 이렇게 고려 봤습니다. 자, 고려가 갔을 때 문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에 걸쳐 가지고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가문. 아까 음서 배웠잖아. 백으로 계속 높은 관리가 돼. 또 지들끼리 결혼하네. 그래서 대대로 고위 관료가 되거나 지들끼리 결혼해 가지고 높은 가문이 되는 것이 문벌이에요. 문벌. 대표적인 가문이 이자겸 집안이 있었어요. 얘는 자기 딸이 있는데 딸 1, 2, 3 있으면은
다 왕비로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자겸 자체가 사위가 계속 왕이 되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 얘네가 경원이 씨라고 하는데 이 집안이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지가 왕이 되고 싶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위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사위였던 왕이 이자겸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자겸 경원 이씨 출신인데 대대로 왕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들끼리 결혼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경원 이씨 출신의 이자겸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고 왕이 진압을 합니다.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요. 또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아까 서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서경 고구려 예수도 평양이라고 그랬었죠. 묘청이라고 한 스님이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풍수지리서를 들었어요. 거기가 명당이다 이런 거 따지는 걸 풍수지리서로 그러잖아요. 풍수지리서에 따라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반대하자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묘청이 수도를 옮기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도 있지만 그 당시 위에 강국이었던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 수도 바꾸면 금나라 정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파들이 반대하니까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 불러요. 이것을 지도로 나타낸 게 여기입니다. 서경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묘청이 이쪽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관군, 국가 군대가 토벌하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도 나오면 서경천도 운동. 요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로 보통 정리를 많이 합니다. 서경으로 옮기고자 했던 사람들은 서경파, 반대한 사람들은 개경파. 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 묘청, 반대한 사람 김부식. 서경파는 고구려를 개성하고 싶어 했어요. 왜? 서경이 고구려 수도였잖아. 근데 이 개경파는 신라를 더 좋아합니다. 이 대빵이었던 김부식 자체가 김씨가 경주 김씨예요. 신라의 수도 경주, 김부식, 신라. 그리고 이 묘총은 수도를 바꾸면은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 황제를 칭하자 이런 거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부식은 아니다. 금나라 세니까 굽혀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합니다. 또 묘총은 스님이죠. 그래서 불교를 중시했고 풍수지 중시했고 김부식은 유교를 중시했고 또 묘총은 진취적이고 자주적이었어요. 김부식은 금나라한테 굽실거리자 하는 거 봤을 때는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둘이 붙죠. 그래서 얘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란 일으켰고 김부식이 이거를 진압하면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쓴 책이 하나 있죠. 그 책이 유명한 삼국사기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많이 양이 많은데 이 부분 한번 빠르게 지우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도 별로 없네요. 자,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한 거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개성하고자 했고 개경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죠. 후백제하고는 경쟁하고 신라 그리고 호족들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태조라고 불러요. 그의 걱정은 이제 호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용도 해야 되고 통제도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게 결혼정책, 와이프 29명, 왕시성 하사, 인질제도, 기인제도, 그리고 사신간제도 이런 것들은 다 왕건의 정책이라는 거. 그리고 발해 사람들 받아들였고 북진정책으로 고구려 개성하고도 했고 훈요 10조로 유언 남겼고 그래서 왕건의 정책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피 터지는 왕건 다툼 속에서 살아남은 애 미친놈 광종 그래서 귀족 죽이고 칭제건헌하고 노비 안건법하고 과거제 시행하고 그래서 다 뭐였다? 왕권 강화였었다. 성종 완성하다 성자였었죠. 최승로의 심의 28조 반영해서 유교 정치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제도 만들었는데 중앙 정치 조직은 이성육부 체제였었고 당나라 따라한 거죠. 도명마사 식목도가처럼 독자적인 것도 있었다. 그 고위 관료 귀족 정치의 성격이 강했다. 이거 나온 것처럼 당의 삼성육부 송이제도를 참고해서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거. 지방제도는 5도 양계의 이원적이었었다. 양계는 군사지역으로서 병마사를 파견했고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안차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향리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자였었다. 그리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과거제 실력, 음서백, 음서가 더 대우를 받았다. 5품 이상의 자손들이 혜택을 받았었다. 자, 문벌이 형성됐었죠.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하거나 지들끼리 결혼하거나 대표적인 놈이 이자겸이었었다. 대대로 왕실과 결연하면서 문벌 가문이 되었었고 심지어는 왕까지 사위였지만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었다가 지가 죽임을 당하는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묘총이 수도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그랬었죠. 하지만 반대파 개경파 반대로 실패했었다. 그리고 요 표 내용 구별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의 큰 특징 중에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중시되었었다라는 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OX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의승을 내세워서 서경을 중시했었죠. 고려 광종 미친놈 노비양건법. 그래서 양민은 평민이거든요. 노비를 줄이고 노비를 양민으로 늘렸죠. 왜? 귀족을 누르려고, 호족을 누르려고 과거제 시행했다. 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들은 음서로 백으로 진출했었죠. 과거보다 음서가 더 대우받았었고, 자, 태조는 발해 유민들을 강하게 배척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했었죠. X입니다. 고려의 향리, 지방의 실질적인 짱이었었다. 이 향리는 호족 출신들이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